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만다라트라는 겁니다. 가운데 9개 칸이 있고요. 여기에 제가 1등급이라면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학습법, 학원, 플래너, 공부 습관 만들기, 방해 요소 제거, 복습, 수업, 멘탈이라면 이 8가지가 이제 다시 그 플래너는 오른쪽 상단으로 중간으로 가고 학원은 위쪽 가서 플래너를 잘 쓰기 위한 8가지 방법, 학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8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런 예시들을 보여주고 본인한테 맞는 목표를 달성하는 만다라프 기법을 가르쳐 주고요. 요걸 기본적으로 실천을 하게 합니다. 이건 처음에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고 자기한테 맞게.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기법을 자기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선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어떻게 채울 건지인데 마인드맵으로 뭐 독서라든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할지 기본적으로 뼈대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에 그 과목의 세특을 적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렇게 계획하는 걸 제일 먼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다른 강의 가더라도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항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항목들, 내가 적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적어 놓고 그 안에 어떻게 도달할지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 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1에서 45까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휴대폰에 있는 스톱워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시계를 보셔도 되고 어쨌든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옆에 잠깐 준비해 두시고 해보셔야 됩니다. 준비해 두시고 1부터 45까지 화면에 보이는 걸 손으로 찍어서 1, 2, 3, 4 이렇게 찍어서 1부터 45까지 지금부터 초시계를 누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지금 저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부터 45까지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한번 45까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보통 한 2분, 뭐 늦으시는 분은 2분 30초, 3분, 빠른 친구들은 한 1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보이는 화면을 한번 손으로 한번 눌러 보십시오. 다 하셨으면 다 하신 분은 다 하셨다 말씀을 해주시든지 채팅창에 뭐 다 했다고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제가 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해보는지 의미를 전달해 드리려고 직접 해보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도 요거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쭉 해보시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하셨으면 저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하신 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혹시 체크하셨으면 체크 안 하셨나요? 자, 그럼 제가 요 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 아는 분들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겠죠. 지금 저희가 1부터 45자의 숫자가 이렇게 크게 작게 색깔별로 해서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담아야 될 공부입니다. 공부. 이 양이 복잡하고 눈에 안 들어오니까 원리를 갖고 빨리 터득하면 공부가 되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하면 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분 3초도 상당히 빨리 하신 케이스고요. 보통 제가 해보니까 한 2분 30초 내외 정도 걸리더라고요. 2분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잘 없고요. 근데 요걸 딱 얘기하고 나면 거의 1분 30초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숫자를 누르신 분은요, 결국은 2분, 2분 30초, 3분이 걸리고요. 조금 하면서 패턴을 이해하신 분들은 네,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공부하다가 패턴을 이해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이해력도 올라가는데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 다른 친구들이 1시간 할 거 패턴이 이해가 되면 30분 안에 할 수 있는데 패턴이 이해 안 되고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면 다른 친구들이 1시간 하면 되는 걸 이 친구는 2시간, 3시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원리가 뭔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제가 9등분을 했습니다. 이 9등분 했을 때 제일 위에부터 1, 2, 3, 4, 5, 6, 7, 8, 9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제일 위칸에 좌측부터 우측까지 1, 2, 3,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좌측부터 우측까지 4, 5, 6, 제일 마지막 칸에 좌측부터 우측까지 7, 8, 9, 다시 제일 위에 10, 11, 12. 이걸 몇 번 하면서 위에부터 이런 반복되구나를 이해하신 분은 금방 찾습니다. 대부분 2분 안에 끝나겠죠. 1분 30초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렇게 튼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요령을 터득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도도 높아지고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찾으려고 하니 글자 크기도 바뀌어 있고 모양도 바뀌어 있고 색깔도 바뀌어 있으니까 이거 찾다 보면 중간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어디 갔지? 44가? 혹이 이게 어디 갔지? 8이? 이렇게 찾다 보면 결국 2분, 2분 30초, 30분씩, 3분씩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이런 원리를 빨리 터득하고 패턴을 빨리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좌뇌, 우뇌의 근력들이 커지면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반복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하는 순간 위쪽이나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를 생각해내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질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부터 45를 찾으려고 돌아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원리와 패턴을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나요? 네. 그거 물음표를 한번 달아보시면 우리 아이가 왜 빨리 터득하는지, 우리 아이가 왜 늦은지,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빠른지 늦은지가 이 부분에서 판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칸은 제가 그냥 입시안을 그냥 쭉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초등, 중등이 대부분이라고 보시고 그럼 패턴을 알려드리면 지금 초6부터 초5 아래쪽은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학년입니다. 그럼 고교학점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고교학점제의 큰 틀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대학 입시를 어떻게 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 정시를 지금 수능을 절대평가하겠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처럼 정시를 그대로 변별력 있게 선발할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무게중심은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저희도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발표가 언제 나냐면요. 2024년 2월 중에 납니다. 그럼 이때 만약에 수능을 절대평가할 것이다. 영어나 한국사처럼 그냥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렇게 되는 순간 절대평가를 하면 이 부분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이해하신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능 성적표에 등급만 나오고
원점수도 나오지 않고 백분위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백분위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어지고 의대에서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평가가 돼버리면 의대는 수능은 그냥 자격고사가 될 거고요. 결국은 내신과 학생부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국어, 수학, 탐구가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 100분위 표준 점수가 난다면 여전히 지금처럼 정시로 선발이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시로 선발을 해버리면 고교학점제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1학년만 내신이 나오고 2학년, 3학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이렇게 네 가지를 선발하는데 논술과 특기자는 조금 줄어있는 추세고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로 평가하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고2, 고3들은 절대평가로 A, B, C, D, E로 나오기 때문에 A 등급 비율이 3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등급으로 변별력을 가지기가 힘들고 내신은 1학년밖에 안 나오는데 1학년 내신을 갖고 학생부 교과로 뽑으려니 대학도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고교학점제 추세로 간다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들은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건 숫자가 많이 줄거나 약해질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이 예전처럼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은 해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게 내신은 1학년밖에 없고 나머지 영역들을 봐야 되니까 이게 정성평가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고요. 정시로 가니까 이 정시가 만약에 지금처럼 상대평가 나와서 선발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정시의 변별력이 있을 텐데 이걸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면 정시로 선발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최상위권은. 그러면 결국은 자격고사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시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서울대 입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서울대가 내년부터 정시에서 직윤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수능 점수를 60%만 보고 40%는 지금처럼 학종으로 선발하겠다.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과 너네가 뭘 적혀 있는지 학생부를 보고 뽑겠다. 라고 서울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직윤에는 수능 60%, 학생부 40%를 선발하는 거죠. 정시엔도.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정시에 수능을 보지 않고 학생부를 40%나 보냐고. 근데 문제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시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50%가 넘으면 정시로 인정됩니다. 과거에는 보통 어땠냐면 수능 90%, 학생부 10%를 받습니다. 이때 학생부는 거의 대부분은 내신과 출결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40%까지 확대돼 버린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내년에 이제 고3부터 밑에 학년들이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3등급, 4등급, 5등급 해놓고 수능만 잘 쳐서 가야지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직유는 그렇고요. 정시에도 일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0%가 수능이고 20%는 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밑에 초6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이 학생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입시는 2024년에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챙겨야 된다는 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신으로는 갈 수 있는 학교가 없고요. 지금도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이 많이 생겨서 학교장 추천은 내신이 우선시 되지만 이 학교장 추천조차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파란 선으로 구분해 놨는 건 입시가 다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초6 다르고요. 중1, 2, 중2는 동일합니다. 중3, 고1이 동일하고요.
고2, 고3이 동일합니다. 지금 원래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고3이나 현 고2들은 대입제도가 대입제도가 유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말썽이네요. 네, 대입제도가 유사하고요. 중3, 고1도 대입제도가 동일합니다. 고2, 고3은 동일하고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대학교 3학년이 입시가 다 달랐습니다. 입시가 다른다는 건 수능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지금 고2, 고3은 이제 얘들이 고교학점제로 시작한, 그래서 문이과 통합 수학을 선발하고 있고, 대학교 1학년은 문이과 통합 선발이 아니었고,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왔고, 고2, 고3, 고2, 고1, 고3, 중3은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2하고 고1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고2하고 고3은 독서활동을 기재했고 대학이 볼 수 있고, 수상 실적이 다 기재가 되는데 대학은 한 학기에 한 개만 볼 수 있고, 고2까지는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일부 있었고, 고1, 중3은 자기소 추천서가 거의 폐지가 되고, 독서활동이 기재는 되지만 대학에서 볼 수 없고, 수상 실적도 기재는 되지만 대학에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학생부의 제약이 고2, 고3은 동일한데 고1, 중3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1, 중2는 어떻게 다르냐? 고1, 중3, 중2, 중1은 학생부나 기조는 다 동일한데 중1, 중2는 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중1, 중2는 고교학점제를 초등학교 6학년들이 고교학점제를 가기 위한 지금 마루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중1은 입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중1은 지금 2024년 2월에 대학 입시가 발표가 나야 되겠지만 중1은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재수를 하기 되게 힘든 그런 학년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중1은 우리 아이가 중1이다. 그럼 요때 무조건 가야지 편하지, 재수를 선택하는 순간 교육과정이 다른 여러 가지 변수를 안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초6부터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초6은 지금 수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초6부터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수능에서 서술 논술이 20% 정도 반영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능은 객관식과 단답형 수능인데 초6부터는 수능에 서술 논술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절대평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지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초6부터 아이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서술 논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단답형 문제 풀어서 풀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서술 논술형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그때 수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그런 서술 논술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만 책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1, 중2, 중3, 고1 올라갈수록 책이랑은 빠이빠이 합니다. 특히 지금 고1부터는 독서활동이 기재가 되는데 대학에서 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물론 지금 고2까지는 또 봉사활동이 기재가 되고 고1부터는 봉사활동도 학교 안에 있는 봉사가 아닌 게 개인 봉사는 이제 대학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독서입니다. 독서. 이 독서 안에 괄호 열고 논문 읽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가면 어떤 부모님들이 고1 중3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 때부터는 소논문, R&E 뭐 그런 거 전부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 아시는 겁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 소논문을 작성함, 뭐뭐에 대해서 R&E를 작성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R&E의 내용을 기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R&E나 소논문을 작성함이란 단어가 필요 없고요. 학생부에. 그냥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 R&E를 통해서 그 소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전문적인 지식들을 세특에 적는 건 지금 가장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안 되는데요 해서 안 하는 순간 그 친구 학생부는 가장 평이합니다. 학업적 역량이 뛰어나고 배우지 않은 과목에 호기심 갖고 본인이 찾아보고 그 이상의 지식을 확대했다는 걸 학생부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뒤에 입학사정관들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초육부터 가장 중요한 게 책을 읽는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논거를 제시하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논술, 서술에 익숙한 역량을 키우는 게 지금 초6, 초사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면요. 절대 이 시기의 수능에서 이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의대니까 의대 잠깐 의대는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 40개 의대가 있고요. 의전원이 차의과대학 1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39개는 의대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강원대, 건국대, 제주대 이런 학교들이 다 의전원으로 있었지만 의전원에서 다 이전하면서 원래 건국대가 이전되면서 모든 의대가 차의과대학을 빼고는 다 의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 의대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전에 만들었던 학교들은 의대 정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도 의대 정원이 많이 대학교 때 했고요. 전두환 정권 때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태우, 김영삼 정권으로 오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인원수가 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역에 의대는 있어야 되겠지라고 지역을 요소 줬는데 그때 의대 인원은 제한을 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남대 의대가 폐교가 됐는데요. 이게 전북에 있는 학교라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지금 원광대, 전북대가 나눠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의대는 대학에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의대 TO를 가지려고 서울시립대가 서남대를 인수하려고 했었고요. 삼육대학교도 인수하려고 했다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건 제가 의대의 레지던트 TO랑 레지던트 비율이랑 이런 것들 좀 구분한 거고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라고 된 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의대입니다. 요 메이저 의대의 오른쪽 보시면 레지던트 비율을 보시면 레지던트 비율이 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레지던트 비율이 안 되는 학교도 있죠. 이런 학교들은 다른 학교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턴 TO들도 제가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인데 정원보다 TO가 조금 낮은 학교도 있고요. 정원보다 TO가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낮은 학교들은 이 학교에서 인턴을 하지 못하고 다른 학교에 가서 인턴을 하거나 협력병원으로 가서 인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한 39개 의대에서 한 3,000명 정도 의대 정원이고요. 3,00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이 지금 뭐 조금 다른데 한 많을 때 한 45만 명, 42만 명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의대의 정원은 3,000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가 한 0.7%, 8% 안에 들어야지 의대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7%, 8%. 우리 아이가 지금 0.7%, 8%다. 그럼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그럼 중학생이면 0.7%, 0.8%면 한 학교에 한 2명, 그러니까 우리 아이 300명인 학교에 우리 아이가 전교 한 2등 정도 해야지 의대를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별로 구분해 놨고요. 요거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뭐 강의하는 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의대는 지금 수시간 60%, 정시간 40%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냥 보시고 넘어가고요.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지금 이런 내용은 의대에 완전히 강의할 때만 필요해서 제가 조금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대 최저 미적용 선발은 이런 학교들이 영재고, 과고, 영재고의 애들이 의대를 가지 않느냐? 일부 아이들이 갑니다. 과거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뭔가
뭐 학교에 다시 뭐 이렇게 페이백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도 좀 있지만 수능 최저가 없고 추천서가 없는 의대는 충분히 그 학생들이 갈 수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세가 추천서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추천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탈락이지만 그래서 영재고 아이들이 아무리 서울 영재고라도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건 불가능은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갔다는 건 그 다음에 재수해서 수능 쳐서 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시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학교고요. 나머지 학교들 중에는 추천서가 없는 학교, 보지 않은 학교들은 수능 체제 없이 영재고 과거 애들이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 대구에 있는 대구 영재고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계명대학교에서 거의 뭐 지원만 하면 합격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간의 딜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하고 마찬가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중에 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농어촌 기획균형, 북한 이탈 주민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천형이나 기획균형 이런 것들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체 한 284명 중에 수능 최저 없는 학종 선발 인원 그러니까 아까 농어촌이나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누구나 가능한 그 인원들이 한 22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 영재고 애들, 특히 이제 과거 애들이 이렇게 도전한다면 수능 체제 없는 이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서 과거 애가 진짜 의대를 가려면 일반고 전학 가서 그냥 기본적인 내신 따고 수능 최저 가는 게 지금은 훨씬 유리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면 지금은 과거 영재고는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재학교 과학고 학교장 추천 거의 안 되고요. 학생부 교과 안 되고요. 학종에서 가능하고요. 정시는 그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재학생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불가하고요. 민사고 하나고 아이들도 학교 추천은 한 저 정도 받습니다. 학교장 추천은. 인원 대비 추천 비율입니다. 한 100명이면 한 5명 정도 연세대가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 교과는 거의 안 되고요. 종합도 가능할 거고요. 민사고 하나고 애들은 정시는 독학하고요. 전국구 자사고는 당연히 유리하죠. 강남권도 정시가 유리하고. 비강남 수도권이나 지역 일반고는 정시가 잘 안 됩니다. 수능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쪽에 학습량이 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은 일반고에서 강력한 내신을 얻고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것이 의대를 가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고 교육특구나 자사고 및 N수생들은 정시 도전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 지원 가능한 의대입니다. 네. 고신대, 순천향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앞에 위에 고신대, 순천향대는 수시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래 순천향대, 이화여대는 정시에서 가는 친구들인데 이화여대 정시에서 수능 가는 애들은 서울대 갈 거냐, 서울대 문과를 갈 거냐, 이화여대 갈 거냐를 고민하는 학생들입니다. 순천향대도 선발은 가능하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친구들은 이게 순천향대가 기본적으로 수능에 이과 쪽 애들보다 문과 쪽이 좀 불리하게 가중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고신대, 순천향대 학생부 교과도 거의 1.0에 가까운 애들만 한 번씩 가능하지 한 해에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지원은 가능하나 합격하는 친구는 한 해에 한 명 거의 있을까 말까 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의대를 가려면 이화여대 정시로 따로 뽑는 이 인원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문과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 이런 것들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되는 방법은 39개 의대를 진학하고 국가고시를 치고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따면 되고요. 혹은 의대 편입. 의전원으로 돌아간 학교가 4년 동안에 정원의 30%를 선발하고 일부 의대 편입 TO가 정말 적지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가능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의전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스카이나 주요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 포스텍을 졸업하고 좋은 학점과 뛰어난 영어 실력과 미트라는 시험 요건 보통 일반 물리, 일반 생물, 일반 화학, 뭐 유기학 이런 쪽에 시험을 쳐서 의전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의대를 가도 해외의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와서 국시 예비시험과 국시를 쳐서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해외 의대입니다. 그럼 이 밖의 의대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이 밖의 의대를 졸업하고 그 나라의 의사 면허를 따고 우리나라 국시원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네. 가장 최근에 받았던 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그레나다라고 세인트 조지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도 제가 이 학교를 지금 보내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도 보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은 전부 인정이 됩니다. 대신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필리핀에 우리나라에서 국시를 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그 대학의 정규 과정이 충분히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봤을 때 의과대학으로 충분히 괜찮은 학교다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대학의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의대에. 그 다음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라의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대만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타이페이 메디칼 컬리지를 졸업하고 졸업장을 따고 의사 면허를 따고 대만에서 제공하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지 우리나라에 국시를 칠 수가 있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의대든 치대든 수의대든 따면 필리핀 의사 면허, 필리핀 치과 의사 면허, 필리핀 수의사 면허를 줬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와서 국시를 다시 쳐서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의대나 이제 치대가 좀 많죠. 치대를 졸업하고도 우리나라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필리핀에서 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리핀 의대를 졸업해봤자 우리나라에서 면허가 인정되지 않아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 유사한 게 중국에서 중국 면허를 주지만 지금 예전에는 중국에서 졸업해도 중국 면허를 주지 않았고 지금은 중국 면허를 주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국시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의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길을 선택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저희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보시면 일본 치대는 지금 많이 갑니다. 자, 일본도 치대가 한때 치과의사의 수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대 나와가지고 뭐 6천, 7천만 원 버는데 치대를 왜 가느냐 이런 느낌이 한때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그게 회복돼서 뭐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본 치대나 의대는 좀 적은 편인데 일본 치대는 지금도 많이 갑니다. 일본 약대도 지금도 많이 가고요. 일본 치대, 일본 약대 졸업하고 일본에서 면허 따고 우리나라 국시 치고 합격하면 우리나라에서 약사, 치과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가 많이 갔던 저 아래쪽에 보시면 헝가리에 있는 4개 의대. 네. 헝가리에서 의대 졸업하고 우리나라 와서 국시 치고 국시 예비시험 합격하고 국시 합격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대는 아시겠지만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가 있고요. 외국은 인턴이 없습니다. 이게 인턴이 원래는 한 10년 전부터 10년, 15년 전부터 다 없어져야 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의대가 얘들이 실습이 제대로 안 돼서 레지던트를 시키려니까 너무 실력이 딸려서 중간에 1년 정도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인턴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레지던트로 왔는데 얘들이 굳은 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없애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외국은 어떠냐? 예과, 본과 졸업하면 바로 레지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가고시 쳐서 합격하면 인턴 1년 하고 요때 전공 선택해서 4년 동안에 혹은 3년 동안에 과에 따라서 레지던트 기간이 뭐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런 건 3년, 다른 일반과들이 4년,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 5년 이렇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과 때, 본과 때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난 뒤에 뭐 홍해걸 씨 같이 뭐 의학 전문 기자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제자는 문과에서 이화여대 의대 졸업하고 로스쿨 가서 의학 전문 변호사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WHO 근무하기 위해서 의사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극소수지만 뭐 국경 없는 의사회나 이런 데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학년, 4학년 때
나중에 국가고시보다 힘든 난이도는 임상의학 종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통과하면 거의 국시는 통과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의대에서 임상의학 종합평가 저걸 포커스 맞추고 있고요. 대부분의 의대를 졸업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의대의 국시 합격률은 거의 93% 이상, 어떤 학교들은 99%, 100% 합격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학교도 있고요. 밑에 전문의 합격률도 한 94%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대충 이런 게 있다 넘어가고, 남자아이들 때문에 제가 군대를 좀 넣었는데, 의대생들은 일반 사병으로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전에 의전원에 오는 학생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전에 군대가 36개월일 때 이제 의사들이 군 36개월, 그리고 공중보건의는 훈련 1개월, 군의관은 훈련 2개월에서 지금도 37개월, 38개월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일반 사병들은요, 36개월에서 30개월 줄고 20개월 줄고 지금 18개월입니다. 그래서 남학생들 중에 제가 가끔씩은 군의관 가지 말고 군대 갔다 오라고 하는 제가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8개월이면 끝날 걸 나중 되면 38개월, 37개월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반이 전문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군의관을 선발하는데 군대에서는 전문의를 선발하려고 할까요? 일반의를 선발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전문의를 선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문의 따고 군의관 대위로 가면 거의 군대 갑니다. 전문의 따고 공중보건이 가는 경우가 극히 희박합니다. 일반의의 경우에는 군의관으로 가면 중위로 가는데 공중보건의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문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가고 싶으면 전문의 따고 가지 말고 일반의 때 가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의대는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있는데, 정시는 보통 매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점수 280점 이상, 때로는 285점 이상 돼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 대부분은 표준점수, 일부 100분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 표준점수 100분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은 일반고 애들이 논술로 의대를 가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카대의대, 한양대의대 이런 데 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이 영재고 과고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서울권에서 좋은 선생님한테 지도받지 않은 지방권 아이들은 논술로 의대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인서울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과는 지방 의대들이 주로 교과로 많이 선발하고요. 내신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1.1, 1.2. 근데 이제 종합으로 가면 조금 여유가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종합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내신이니까 내신이 우선시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면접에도 강합니다. 교과를 준비하는 친구보다. 그리고 면접에 강하려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독서입니다. 면접에서 이론적 배경을 갖고 버티려면 선행 연구가들이 연구해 있는 이론적 지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독서. 제가 독서 가로 열고 논문까지 포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아이가 배경 지식을 늘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옆집 아이가 내신이 1.1인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의대를 떨어졌는데, 우리 집 아이는 내신 1.7인데 수능도 못 쳤는데도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수능의 점수가 어쨌든 상관없이 학종으로 가려면 기본적인 내신과 학생부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역량이 뛰어난 걸 정빙해야 되고, 그걸 면접에서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러프하게 가져왔습니다. 요 점수대가 돼야지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 293점. 원래는 이제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사 왔고, 나군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가군으로 다시 이사를 갈 겁니다. 서울대가 나군으로 옮겨버리면 나군은 가군으로 가고, 나군 밑에 있는 경희대, 중앙대, 아주대들도 나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자, 위에 보시면 정시 선발 인원이 서울대가 한 30명,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고려대, 가천대, 한양대까지 합치면 거의 한 220, 3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올 1등급인데요가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애가 전국에 220등 안에 들어야지 여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끔씩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우리 애가 올 1등급인데 우리 애가 올 1등급이지만 등수는 1000등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자, 올 1등급인데 얘가 1등급 컷으로 올 1등급인 애와 100점, 100점, 100점인데 하나 2등급이지만 2등급인데 1등급 바로 밑에 2등급이면 이 친구가 표준 점수 100분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하나 있는데 더 좋은 의대를 갑니다. 5월 1등급 아이보다. 요게 정시와 수시의 차이입니다. 수시에서는 오로지 등급만 반영되고요. 정시에서는 100분위 표준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등급이랑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등급이 하나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나머지는 다 1등급인데 얘가 100점에 가깝게 1등급이라면 2등급이 있지만 훨씬 표준 점수 100분위가 높아서 그 친구가 더 좋은 데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친구는 합격하는데 올 1등급인 우리 애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정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뭐 낮은 학교 내면 올 1등급이 떨어질 리는 없겠지만 상위권 학교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당연히 이쪽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의대. 네, 가천대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는 합격하면 전면 장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따라서 지방대. 주로 국립대들이 가군에 다 있고요. 사립대들이 나군, 다군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순천향대가 다군에 있어서 순천향대, 한림대, 인제대 요 세 개 의대를 지방 3용 의대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지방권 의대 중에 높은 학교인 경북대, 부산대 의대랑 순천향대, 한림대, 인제대를 이렇게 비슷한 급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뭐 입시 결과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입결 쭉 제가 이렇게 전년도 입결을 찾아가지고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원 썼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거 보는 것들이고요. 자, 요 지금 표가 무슨 표냐? 입학사정관들 저희가 이분들이 논문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교육자료입니다. 학생부. 그래서 학생부 대필 금지는 뭐냐면 교사가 아이들이 써놓은 걸 그냥 그대로 뺏겨서 적어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하는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작성한 아래 자료는 활동할 수 있다. 그게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동료평가서 요 5가지를 보고 적어라라고 요 기록지가 어디냐? 이 교육부 연수자료입니다. 그러면 자기평가서는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예시라고 이게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수행평가 뭔지, 질문은 뭐 했는지, 강점, 약점 뭔지, 보고서 발표, 참고도서, 후속활동 이런 것들을 자기평가해가지고 이 자기평가서 누가 기재하는 겁니까? 학생이 기재하는 겁니다. 요렇게 했는 걸 이걸 보고 교사가 적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데 자 달리 말하면 자기평가서에 보시면 핵심이 보고서입니다. 발표. 수행평가 결과물은 곧 탐구보고서죠. 소감문도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독후감도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결국 뭐 써야 되나요? 보고서 써야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봉사는 지금 기재는 안 되지만 거기도 뭔가 선생님이 뭔가 참고하려면 보고서를 제출해서 내야 되고요. 세특을 적기 위해서도 보고서를 적어내야 됩니다. 그럼 보고서를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논문과 독서와 자료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부터는 RNE 소논문 기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뭐에 대한 RNE를 작성한 뭐뭐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보고서 안의 내용은 작성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이들한테 무조건 보고서를 시키는데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 안에 있는 작성 내용이 전문적이고 훨씬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얘기하면 생명과학원의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찾고 그 이상의 독서를 하고 그 이상의 소논문을 찾아서 학술지 논문을 찾아서 얻은 지식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세특에 적히면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찾아봤다는 결과물입니다. 무슨 뜻이냐? 선생님한테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 1년 동안에 이런 걸 했어요 라는 증거 자료입니다. 보고서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교사한테 정빙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고서에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세특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하려면 여기 밑에도 있죠. 참고도서. 저 참고도서가 훨씬 심화 독서인 경우에 이 친구의 독서활동으로 갈 수도 있고 독서활동 기재는 됩니다. 근데 아래 학년들 지금 고1, 중3부터는 독서활동이 기재는 되나 대학에서 독서활동 리스트를 볼 수 없으니 이렇게 심화 독서 리스트는 그 교과의 세특이라든지 동아리의 일부 언급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 리스트에는 안 적히지만 세특이 적힌 독서는 그대로 대학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평가서, 탐구복,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이 결국은 뭐 하느냐? 아이가 뭔가에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고1, 중3, 중2, 중1, 초6, 초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작성하기 위해 핵심이 뭐냐? 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거 언제 하느냐?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처음에 보여줬던 마인드맵에 내가 뼈대를 그려놓고 여기에 자율활동에 내 자율탐구를 이 주제로 해야겠다. 네, 어떤 거냐? 뭐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럼 유전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유전자 가위에 대한 보고서 쓰는 걸 1년에 해와서 12월 달에 최종 제출하고 5월, 6월, 7월 이럴 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추천해 줄 독서는 없나요? 선생님 뭐 보면 될까요? 라고 소통하면서 가면 교사가 이 아이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1년 내내 이런 준비를 해왔구나 아는 순간 기재될 수 세특이나 학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훨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 무조건 해야 돼요. 보통은 어떠냐면 안 하다가 마지막에 내니까 어떤 다 좋은 말만 적습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말로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냐? 추상적 의미 없는 나열 혹은 추상적 멘트만 얘기합니다. 대학은 평가가 할 수가 없죠.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녀분이 고등학생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1학년 학생부, 2학년 학생부. 그냥 모두 우리 반 아이들이 전부 다 했는 거, 전교생이 거의 다 있는 활동에 좋은 얘기, 추상적 멘트밖에 없는 학생부라면 지금 우리 아이의 학생부는 별로 좋지 않다.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라고 네, 여기 이제 입학사정관들하고 교사하고 해서 논문을 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을 많이 보겠다.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보다는.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전공적 합성이 전공에 대한 뭔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전공에 대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에 대한 역량이 이만큼 뛰어나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친구들이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읽고 실험도 하고 이쪽 역량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통 세 가지 얘기를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은 과학에서는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적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결국은 내가 이만큼 논문을 썼고 이만큼 책을 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 결국 학생부에 다 기록이 되어야지 대학이 알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기록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자기평가서, 소감문, 독후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교사가 적어주기 위한 기록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교사가 학생부에 적어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적어야지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적자생존이고 두 번째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랍니다. 오른손은 학생, 왼손은 담임선생님, 교과 담당 선생님, 동아리 담당 선생님, 진로 담당 선생님.
자, 이 친구가 유전자 과에 관심이 있는지, 백신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결국은 담임과 교과 담당 선생님과 진로 담당 선생님과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알아서 이 아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야지 대학이 평가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 보통 저희가 이제 백문이 불여 일견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뒤에 건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게 낫다고. 백날 얘기했는데 백날 봐도 강의한다고 펴보고 아무리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샘플 다 보여줬지만 본인이 해보지 않는 이상 절대로 그게 교사까지 가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세특의 학생부 종합평가 활용 항목, 학생 제출 과제물. 학생 제출 과제물이 뭔가요? 보고서. 앞에 붙이면 탐구 보고서. 보고서는 학생부에 지금 아직까지 기재가 됩니다. 소논문 RN이 기재가 안 되고 보고서는 기재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게 없는데 교육부에서 말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교과서 내용 기반의 응용 탐구 활동. 응용이라겠죠. 기반이지만 교과서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과 수업에 개인별 심화활동. 심화활동 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본인이 탐구해보고 논문 읽고 책 읽고 보고서 만들어야죠. 교과의 과목 학교별 탐구 프로젝트. 탐구 프로젝트 하고 난 뒤에 결과치가 뭐 나오나요? 보고서. 진로 관련 탐구하고 난 뒤에 뭐 나오나요? 보고서.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이론 개념. 교과별 교육과정을 넘어서려면 뭐 해야 되나요? 독서해야죠. 그 이상 교재 찾아봐야죠. 뭐 검색도 할 수 있고요. 논문도 찾아봐야죠. 결국은 이거 해서 이걸 세특에 적는 아이가 현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거 RN이 필요 없고 논문 필요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부의 질이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모둠 토론 발표 보고서 앞에 칠해놨죠. 핵심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특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 잘 적으려면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이걸 정비할 수 있는 보고서가 필수입니다. 그걸 발표를 잘하면, 자, 세특 잘 적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질문 많이 하는 친구, 특히 좋은 질문 많이 하는 친구. 그래서 아까 자기평가서에 질문이라고 있었죠, 란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아이. 근데 지금 아이들이 어떠냐, 특정 선생님이 수업 안에 발표하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 아이들은 절대 발표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시키거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특을 잘 적히고 싶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특정 주제 다 작성해 놓고 선생님한테 기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말합니다. 선생님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한 5분 정도 시간 주시면 이렇게 발표할 건데 이걸 아이들이 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제가 선생님 한 5분 동안 발표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선생님은 다 하라고 합니다. 그 발표가 괜찮은 발표면. 왜 시켜주느냐? 우리 반 아이가 다 그러면 못 시켜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아이는 극소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보고서 쓰고 발표해야죠. 좋은 데 가려면. 의대 가려면, 스카이 가려면. 자, 그래서 기본은 수업 내용이고요. 수업 안에서 연계된 탐구활동, 진로 연계해서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역량 키워야 되고요. 아래는 기본적인 인성에 관련된 거, 학습 태도. 여기 교사 입학사정관 연구했던 것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 논문에 이분들이 이제 세미나 논문 발표한 거 그대로 갖고 왔는 거고요. 입학사정관 교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교사는 그런 걸 학생부에 적어주겠다는 얘기고, 뭐 보고? 그런 보고서나 증거자료 보고, 자기 평가서 보고. 예전처럼 글자 500자 적어서 마지막에 적어주세요. 안 된다 하는 선생님 많습니다. 언제? 증거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증거 가져와봐가 아니라 3월달부터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내내 교사한테 소통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 보여주면 거의 기재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라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고요. 결국은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 개인별 세특 기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율활동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활동의 자율활동입니다. 개인의 자율활동이 아니에요. 명칭 자체가. 그래서 자율활동은 거의 대부분 뭐가 적혀 있느냐. 학교 행사가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자율활동을 학교 행사 적어 놓으면 변별력이 없어요. 대학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땡땡 고등학교 자율활동 보니까 전교생이 다 비슷해요.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자율활동에 뭘 적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학교 활동의 후속 활동을 적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내과학 연구소를 갔다. 누가 갔습니까? 전교생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누가 배웠습니까? 전교생이.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갔다 와서 본인 스스로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성인의 뇌와 아이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아이의 뇌가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성적 사고 판단이 잘 안되고 중독에 약하고, 그래서 이 친구는 게임 중독 방지 UCC, 약물 중독 방지 UCC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캠페인 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캠페인하면 봉사시간 4시간씩 올라갑니다. 자, UCC 만들고 성인의 뇌와 아이의 뇌의 차이 특징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이 아이만 했습니다. 남들이 전부 다 뇌과학 연구소 같고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다고만 돼 있는 자율활동이 아니라 본인만 했는 자율활동의 내용, 본인만 했는 캠페인, 본인이 만든 UCC가 기재되어 있어야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자율활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활동의 후속 활동, 본인만의 후속 활동이 자율활동에 적혀야 됩니다. 두 번째, 자율탐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는 자율활동에 보면 학급 특색활동이라고 있습니다. 학급 특색활동으로서 자율탐구가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럼 자율활동에 학교활동 적힌 건 0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아이의 학교활동의 후속활동과 이 아이의 자율탐구가 그 500자리 다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진 자율활동이 좋은 자율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특 쭉 있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가고요. 결국은 학생별 개별화된 기재 여부가 수도권이 평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수도권에 비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못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런 보고서 쓰는 요령을 제가 살짝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 여기도 제가 보면 있죠. 브레인스토밍 통한 연구 주제 파악하기에, 그 다음에 마인드맵을 통한 연구 주제 정리하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마인드맵 정리하는 걸 상당히 중요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디를 갖고 오느냐? 여기 보시면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리스가 대학생들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생들은요, 각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리스로 가면 이 리스가 전부 다 무료입니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걸 쓰면 개인 회원 가입하면 검색은 가능한데 논문을 PDF 다운받으려면 그때부터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이 리스를 기간 등록해서 학생들 학교 아이디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땡땡 고등학교 학교 아이디로 들어가면 이 리스가 다 무료입니다. 자, 그런 게 돼 있는 학교가, 그런 게 지원되는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없는 학교는요,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촌 누나, 사촌 형, 하여튼 주위에 엄마 친구 아들이 대학생이면 그 대학교 형, 누나, 오빠의 학번과 아이디를 갖고 그 대학 가서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빌려서 다운로드 다 받아 놓으면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자, 그 뒤에 DBP야, 키스, 교보문고, 눈영문, 학술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DBP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논문 검색 중에 하나입니다. 이 DBP야는 웬만한 고등학교가 기관 아이디가 있습니다. 누가 아느냐? 담임선생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학교의 사선 선생님이 합니다. 웬만한 학교가 다 있는데 이거 없는 학교다. 학교가 이런 데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BP야, 요 DBP야가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많이 이용한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간다. 아래쪽에 의학연구정보센터, 한국의학원. 이게 본인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즐겨찾기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즐겨찾기 돼 있어야 됩니다.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은. 화학과 가려는 친구는요. 대한화학회, 한국화학연구원 이런 데가 링크가 돼 있어야겠죠. 평소에 보려니까. 사회과학 관련된 사회과학들에 관련된 애들 통계청이나 저런 쪽에서 이제 자료 보는 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사회복지학회든지. 얘는 항상 그냥 인스타그램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들어가서 새로운 정보 없느냐, 새로운 논문 없느냐, 새로운 기사 없느냐 찾아보고 그거에 관심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학생부의 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뭐 자녀들이 어리다면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녀들이 나이가 고등학생이다. 지금 이런 게 즐겨찾기 돼 있어서 여기를 주기적으로 가보고 여기에 있는 거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하고 있다면 이 친구는 학생부가 질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린 논문 사이트 DBP야. DBP야에서 주제를 선정합니다. 의대 가고 싶은 애들이 지금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중급성, 염증, 홍삼 등등도 있을 거고 홍삼 추출액도 있을 거고 한의대 좀 관련돼 있을 건데, 자 등등등등 여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정해놨냐? DBP야 사이트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논문집을 세팅해 놨습니다.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요 논문집을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아래에서 관심 있는 한 3개, 그 다음에 지원학과 관심교과 키워드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실은 고등학교가 이런 고등학교가 없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진로 시간이나 동아리 시간에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죠. 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논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의학, 휴유증, 우울장애, 관절계, 간암, 면역치료, 염증 쭉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 논문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와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통합과 생물, 화학, 교과서에 출발해서 그 이상 진행되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한국내과학 캠프라고 이 주간은 서울대학교에서 합니다. 메이저 의대 가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 대회 준비 필수입니다. 필수. 여기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료자 명단 보시면 과고, 영재고, 하나고, 상상고, 민사고 이름 있는 대학교 애들이 다 갑니다. 이거 입상하면 학생부 기록이 되냐?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은 여기 왜 가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배웠던 지식들을 학교에서 활용해서 학생부로 적을 수 있습니다. 배웠던 지식들을. 자, 여기에 교재입니다. 저 내가 캠프에서 1박 2일 캠프하고 시험 치는 교재가 프레임팩트하고 뉴로사이언스라는 책인데 이 두 책이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얘가 의대 가면 다 외워야 될 신경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자,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영어로 프리젠테이션 했죠.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얘가 의학 동아리에서 창체 동아리에서 이 주제로 뇌과학에 대해 공부했는 걸 갖고 얘기한다면 그거 했는 거 갖고 영어 세특에 영어로 에세이를 잘 적고 리포트를 잘 적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스피킹 능력이 뛰어나다를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영문 보고서를 통해서. 그리고 뇌에 관련된 이 책을 나중에 요거 PDF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면 한번 보세요. 고등학생들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영어에다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걸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는 애들이? 메이저 가는 영어 잘하는 애들이. 메이저 의대 가는 애들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서울대 의대 가는 친구, 작년에. 그 친구 여기 나가서 일반고인데도 아까 이 뇌과학 캠프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 가는 애들은 그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방대 의대 가는 애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의대 목표인 애들은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 다 경쟁해서 이길 만큼 역량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메이저 의대가 목표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대도 시키는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 의대 가는 애들 생물2 세특이요. 분자생물학 이런 자료 갖고 와서 보고 세특 적습니다. 그렇게 적어야지 갑니다. 서울대 의대를.
요거는 저희가 요런 내과학 수업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어플이고요. 요런 내 사진들을 딱 클릭하면 단면도에서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데 가는 애들이 이런 것까지 준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 수업을 언제 했느냐? 서울대 의대 갈 애들 중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3 겨울방학 때 이런 수업을 했습니다. 자, 보여드린 영상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1학년 가기 전에 중3들 대상으로 했던 수업입니다. 어떤 아이들? 메이저 의대 가고 외국 의대 가려는 애들. 네. 근데 일반 의대 가려는 애다. 저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물론 메이저 의대 간다고 저 정도까지 안 해도 갈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저걸 통해서 아이의 영어나 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에 의대나 입시에 대한 뭐 고교학점제 관련된 건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보통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중1들이 수업을 합니다. 중1들이. 고등학생들 컨설팅 하는 것처럼 중1을 수업을 하는데 이 중1 수업에 아까 같이 저런 중1들이 벌써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같은 책 읽고 보고서 작성하고 PPT 만들어서 발표하고 걔들이 주기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칩니다. 중1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치면 고1, 3월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다 1등급이 나옵니다.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국어 97점, 뭐 아니면 거의 대부분 90점 이상씩 다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친구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0 클럽이라고 합니다. 20-20 클럽이 뭐냐? 주 20시간 학원, 주 20시간 공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학을 우리가 공부를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을 20시간 주에 습을 20시간. 근데 대부분의 아이가 뭘 하느냐? 학은 20시간은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습을 20시간 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공부 잘하려면요. 이 습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학보다는. 네. 그래서 중1 때 20-20이면 중2 때는 15-25, 중3 때는 10-30,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 학이 없어도 돼요. 학교 공부만 해결돼도 됩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중3이 거치면 웬만한 고등학교 과정이 선행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따로 할 필요 없는 거죠. 학교 공부와 습만 해도 얘가 최상위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습이 안 되는 애들은 학원요. 학을 하는 친구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봐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걸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미적분까지 했어요. 시험 치면 50점, 100점 만점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애가 선행을 수원수투를 했다. 그럼 모의고사 쳐서 2등급 가까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2등급 끝자락이라도 2등급 나오면 얘가 제대로 수원수투를 했는 거지. 쳤는데 38점, 40점 나오면요. 100점 만점 중에 모의고사 쳐서. 수원수투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학부모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나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예습이 중요한가요? 복습이 중요한가요?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게 이 온라인 강의가 뭔가 이래 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습과 복습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무조건 예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100%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게 예습입니다. 자, 예습과 선행은 다릅니다. 선행은 학년 전에 미리 수원수투 미적분을 공부하는 거고 예습은 내일 공부할 걸 오늘 보고 가는 겁니다. 이 예습 때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내일 볼 걸 내일 공부할 내용을 오늘 보는 거에 모르는 걸 질문을 적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었는데 수업 들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포스트잇을 따로 모으면 되고요.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든 학원 가서 질문하든 학교 가서 그 가해 선생님한테 질문하든 질문해서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예습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었어요. 100% 장기 기억으로 갔습니다. 다 이해하고 장기 기억으로 가서 거의 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복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습의 이유는 뭐냐?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습과 수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해했어. 다 외웠어. 복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 복습하면 나오는 얘기가 뭐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10분 뒤부터 잊어버리고 오늘 저녁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중1들 수업하는데 요거는 뇌하고 연관이 있어서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작년에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친 애가 왔습니다. 남자입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올 시예요. 70점부터 79점까지 6과목인가가 거의 다 70점에서 79점입니다. 이 아이가 학원을 얼마큼 다니냐? 수성구에 있는 아이인데 일주일에 학원을 25시간, 24시간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뇌훈련 받아서 너의 뇌 그릇을, 공부 그릇을 키우고 두 번째, 25시간 학원 다니는 걸 9시간으로 줄여줄게. 대신에 선생님 시키는 대로 수업일기 적고 공부하자. 요게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예습하는 거고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거고요. 수업 끝나자마자 10분 동안에 중학교 45분 중에 필기하고 선생님이 딴 얘기 잠깐 하고 빼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은 35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35분 중에 중요하다, 빨간 글씨로 적었다, 시험 나온다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보는 건 5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예습했죠? 수업 시간 열심히 들었죠? 질문했죠? 다시 이해했죠? 끝나자마자 중요하다 하는 거 5분 동안에 복습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하루에 마무리하는 걸 일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임의로 붙인 게 뭐냐면 수업 일기입니다. 수업 일기는 뭐냐? 오늘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일기처럼 적는 겁니다. 우리가 바둑 두고 나면 다 끝나고 복귀하듯이 처음부터. 이 친구는 밤에 오늘 구경수 가사 배웠으면 구경수 가사를 예습했는 걸 기반으로 수업 열심히 듣고 질문했는 걸 기반으로 끝나고 5분 동안에 외웠는 기반으로 수업 일기를 적습니다. 매일. 네. 학원 가고 학원 숙제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수업했던 수업 일기 적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2-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를 다시 복습합니다. 그러면 예습했죠. 수업시간 열심히 들었죠. 질문했죠. 수업 끝나고 5분 복습하죠. 그날 저녁에 수업 일기 적죠. 주말에 한 번 더 일주일치 복습하죠. 월말에 시험 공부하듯이 2-3일 내서 복습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중2가 요것만 실천했습니다. 근데 지난 3학년 1학기 딱 끝나고 요 친구가 거의 올백 가까이 맞고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학원은요, 15시간 이상 줄고, 성적은요, 70점대 도배하던 친구가 거의 90점, 100점 가까이 갔습니다. 이거 그 친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대로 하는 그 누구도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거의 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시험 치지 않으니까 중학생들 거의 이렇게 하면 거의 올 A가 아니라 올 100에 가까이 한 문제 정도 정말 변별력 가지는 한두 문제 빼고는 다 맞춥니다. 누구나 다. 근데 이게 어렵냐? 안 어렵잖아요. 예습하고 수업 일기 적고. 근데 실천하면 정말 힘듭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것만 해도 학원비 반으로 줄여도 성적은 더 잘 나온다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아마 제가 설명드린 거 아마 이게 부모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강의 들으시는 필수학원의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브레인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아이의 뇌거력이 종이컵 정도였는데 이 아이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뇌 크기를 우리가 소위 말한 어떤 냄비처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예. 목욕탕 욕조처럼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담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종이컵이면요. 조금만 담으면 넘쳐요. 그때부터 얘가 공부도 싫어지고 힘이 듭니다.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아이가 뇌 그릇이 얼만큼 되는지 측정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들은 대부분 너는 이거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스케이트를 타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바이올린 하는 아는 조금 시켜다가 예, 재능이 없다고 그만두게 합니다. 공부는요. 공부도 재능인데 공부도 얘가 할 수 있는 그릇이 정해져 있는데 그냥 그릇도 키우지도 않고 재능도 생각하지 않고 학원만 다니면 느나요? 위에 큰아이가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학원 초등학교 때 3년,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녀도 수능 성적이 느느냐?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얘가 그릇을 가장 못 담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Q가 좋아지느냐? 이거는 유튜브 가셔서 문제적 남자의 영어로 NBACK, N백 훈련이라고 치시면 우리나라에 IQ 190인 남자가 와서 IQ 향상 훈련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그게 N백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브레인센터에 N백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N백 훈련을 한 800 정도 하고 그 닥터 밀러라고 이렇게 카드를 9장 정도 기억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요. 그 아이가 과거에 IQ가 100이든 120이든 130이든 그거 두 개가 되는 순간 IQ 검사하러 가시면 거의 145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사했는 거에 100에서 120 정도가 일반적인 수치고요. 네, 뒤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120 넘어가면 영재성 훈련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중1들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지금 영재성 교육입니다. 다음에 뭐 집중력 메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밑에 입시는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리 근력을 키워야하듯이 공부를 잘하려면 뇌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뇌 근력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뭐 첨단 영재 브레인은 학습 능력, 주의력, 집중력, 심리 안전 훈련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키우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주의 집중력, 기억력이 키워집니다. 어떻게 키우느냐라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센터에 가시면 뭐 닥터스피드나 뭐 이런 훈련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0.3초에 깜빡하는데 색깔이 한 3개, 4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개도 순서대로 기억해서 못 맞춥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0.1초에 4개, 5개를 기억해서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예전에 3개밖에 못했는데 지금 5개 하잖아. 그러면 이거 안 좋아지고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아, 그렇네요 라고 다 공감을 합니다. 요거는 직접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단계는 넘어가고 자, 보는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 뇌 상태를 오타가 좀 많네요. 점검해 보셨습니까? 학원 보내기 전에 뇌검사를 꼭 해보세요. 왜 공부가 안 되는지, 집중이 안 되는지, 실수를 자주 하는지 브레인 메모리 검사의 뇌사진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다리 근력이 발달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뇌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꼭 뇌검사부터 해보세요. 뇌검사하면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 집중력이 떨어지나요? 학원 가기 싫어하나요? 또래 수준의 학원 수업 따라가기 힘들어하나요? 공부 불안, 시험 불안이 있나요? 모의고사는 잘 치는데 수능은 망치나요? 학습의 방해 요소 꼭 제거해 주세요. 집중력 떨어지는 이유, 학원 가기 싫어하는 이유, 학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하고 동일합니다. 공부 불안, 시험 불안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IQ를 올리고 싶은가요? 영재성 교육이 필요한가요? 자네 운의 밸런스를 잡아 실수를 죽이고 싶은가요? 자, 자네 운의 밸런스 차이가 많으면 정말 뜬금없는 2점짜리 쉬운 문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킬러 문제 극복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아이가 전두엽이 발달해서 전두엽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이 아이가 내 상태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그게 된다고 왜 안 되냐고 하는 거고 너 왜 자꾸 실수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애가 좌뇌우뇌 밸런스 차이면 실수를 하는데 이게 한 번이 실수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 하는 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요렇게 검사하면 왜 그런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좌뇌우뇌 밸런스만 맞춰주면 훨씬 실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뇌우뇌 밸런스 훈련, 전두엽 향상 훈련, 그다음에 집중력 훈련, 기억력 훈련, 메타인지 훈련 이런 것들이 저희
내훈련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표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넘어가고. 네. 자, 브레인 메모리 검사고요. 이렇게 좌뇌, 우뇌 하고 난데 이렇게 아래 보시면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첨단인지 레벨 설정표에 보시면 IQ가 한 110이고 120 좌뇌의 발달 지수가 122, 우가 122부터 시작해서 160까지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우리 아이가 110, 120에서 뭐 120, 130 사이다. 그러면 160까지 키우는 게 목표고 160 키우고 이 수치가 160 좌뇌 우뇌가 150, 160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닥터 밀러나 엠백 훈련에서 수치가 그 정도 나오면 얘가 실제로 IQ를 검사하러 가면 14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중1들 수업하는 애들은 전부 다 지금 영재반에 있는 애들, 영재성 교육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애들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재성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급반은 여기 보시면 좌 100, 우 120, 요 사이에 있는 애들입니다. 그럼 100에서 120을 120까지 키우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영재성 교육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다 추정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m로 보시면 30에서 95, 그러면 한 75에서 95 정도 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원에 좀 많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못 따라가고 하는 애들. 그럼 요런 애들, 기초반 애들을 레벨 9, 10, 11, 12 애들을 훈련해서 중급반 레벨 위로 올리고 요 중급반 레벨에서 뒤에 다시 영재반 레벨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영재성 교육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학원 쪽에 오는 친구들이 여기 레벨 9, 기초반의 레벨 9, 75에서 95 사이, 그러니까 한 100 사이, 그 다음에 중급반에 100에서 한 120 사이, 요 아이가 학원에 오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위 정말 머리 좋고 잘하는 아이들 제외하고는. 그러면 요 친구들이 이런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영재반까지 뇌발달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 변화가 부모님들이 느껴지실 겁니다. 기간은 아이에 따라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한 1년, 1년 반, 2년 꾸준히 하면 거의 다 좋아집니다. 이게 보통 경계성 장애나 장애 있는 애들조차도 좋아지니까 일반 애들은 충분히 좋아집니다. 자, 검사하면 나오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비주얼 스페셜 메모리, 요게 시공간 검사고요. 요 시공간 검사는 우뇌입니다. 버벌 메모리, 요게 좌뇌고요. 넘버벌 메모리는 좌뇌, 우뇌 동시에 하는 가운데 있는 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7번, 8번, 9번 이게 문항수가 많은 거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요 친구들은 수학이 거의 안 돼요. 창의력 떨어지고요. 경직되고요. 학습 공포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버벌 메모리, 언어에 관련된 거죠. 감각적인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난독증이 있을 수 있고 쉽게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낮은 친구들은. 학습장애, 난독, 반복 실수 잡고요. 차분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빨리 하고 머리에 넣으려고 해도 다 떨어집니다. 이쪽이 지금 파란색으로 오른쪽 7, 8, 9, 10, 12, 80, 10이 다 떨어져 있죠. 이 친구는 지금 무조건 학원을 갈 문제가 아니라 네. 이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능력부터 키워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뇌사진이 나오거든요. 요건 목표의식이 낮고 동기부여. 여기 보시면 지속주의력, 선택주의라고 있습니다. 지속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너 꿈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선택주의력은요. 동기부여하고 억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 게임하다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느냐? 못해요. 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 지속주의력, 선택주의력이 N하고 나오는 요게 한 80, 90 이상 정도 되는데 이까지 오면 이 친구가 목표의식도 뚜렷해지고 선택주의력에서 억제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됩니다. 이게 낮은 아이들은 학원 백날 보내고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거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낮으니까 얘가 지금 N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지적 수준도 낮습니다. 자, 목표의식 없고 동기부여 안 되고 억제 안 되고 지적 수준 낮으니까 학원 가봤자 이 친구는 학원 가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자, 밑에 레지디티라고 요게 경직도입니다. 경직도. 자뇌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많아서 딱딱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딱딱해져 있으면 풀어줘야 되듯이 이게 풀어지면 오른쪽에 있는 좌뇌 발달 89.47이 올라갑니다. 지금 얘는 89.47, 93이니까 네, 아까 기본적으로
등급이 좀 낮죠. 이 친구를 한 100에서 120 사이 만들어주고 또 120이 넘으면 되는데 이 친구들 보통 한 6개월만 훈련해도 이게 90, 89에서 훨씬 올라갑니다. 자, ADHD가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50일 더 나면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친구는 요소가 있긴 한데 ADHD는 아닙니다. 그 밑에 PHI는 충동이고요. PI는 부주의입니다. 부주의가 좀 높게 뜨니까 이 친구는 공부하면 많이 산만해집니다. 그리고 밑에 초록색 되어 있는 Covered BIQ라고 이게 숨겨진 뇌기능인데 이게 좌측에 있는 경직도가 낮아지면 이 26이 좌뇌 발달 89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친구가 거의 115, 120 가까이 육박할 수 있게 좋아집니다. 이거 영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이거 영어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학원 가서 잘 안 되고 동기부여 안 되고 이해 못하고 하니까 이 친구는 밑에 보시면 왼쪽 밑에 자존감이라고 보시면 학습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N 이상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중간에 학습장애가 56.38% 뜹니다. 자, 이렇게 안 되니 불안이 뜨죠.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불안도, 시험 불안, 학습 불안이 42% 가까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좌뇌 발달 89, 좌뇌 효율성이 81인데 우뇌 발달 93, 우뇌 효율성이 101이니까 발달이 원래 효율성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게 좀 낮아요. 이 친구는 내면화, 스스로 사귄다는 의뜻이 뭐냐면 뭘 말하면 표현을 안 해요. 스스로 사깁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표현되고 이게 93.88이 아니라 110, 120 되고 우뇌 효율성이 10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지금 지적한 문제점들이 다 좋아질 수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경직도 줄여주고 지속주의력, 선택주의력 이거 올려주지 않은 이상 계속 다녀도 성적은 거의 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fMRI 저희가 뇌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fMRI 찍은 것처럼 나온 사진입니다. 자, 왼쪽 윗부분에 보면 회색으로 뜨는 게 이게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자, 가운데 거의 못 쓰고 있죠. 스트레스 지수 높고 위에 전두엽 거의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다 스트레스예요. 새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오는 순간 얘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거의 없어지도록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스트레스 레벨 보면 새로운 거 학습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높습니다. 자, WM은 워킹 메모리라고 이게 작업 기억이고요. STM은 숏텀 메모리라고 단기 기억입니다. SM은 센시빌리티 메모리라고 감각 기억입니다. 이거 구분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SM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집에 피자집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 보여서 전화번호가 있네 외워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안 외워집니다. STM은요. 피자집이 있네 외워야지 3478에 5678 3478에 5678 했는데 집에 오면 또 까먹습니다. 왜? 단기 기억이거든요. 자, 워킹 메모리는 요건 전두엽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워킹 메모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머릿속에 숫자판을 띄웁니다. 3478인데 요거는 예각처럼 만들어야지 요거 기억자 느낌이네 요렇게 하면 숫자는 안 외워졌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숫자판 나눠고 그려보면 전화번호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작업 기억이에요. 차이는 감각 기억인 SM은 정말 많이 반복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숏텀 메모리는 외우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니까 이것도 꽤 많은 시간을 외워야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워킹 메모리는요. 숏텀이나 그 감각 기억에 비해서는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히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기억으로 가려면 이걸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앞쪽에 있는 전두엽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른편에 보면 DMP-FC 요게 배내측 전전두 피질인데 이쪽에 미래 예측 기능이 복잡한 언어 처리, 도덕성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이게 낮으니까 얘가 뭐 안 되느냐? 뭔가 예측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혼나죠. 너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냐고 맨날 얘기하는데 얘는 그냥 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야 니는 생각 좀 해라. 생각이 없냐라고 맨날 혼내는데 혼내도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아예 전두엽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키워주면 괜찮은데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얘만 혼내는 거죠. 복잡한 언어 처리 안 되니까 국어 시험 치면 이해를 못해요. 논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MPFC라고 중앙전전두엽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고. 결국은 뭐 하느냐. 이쪽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는 이상 이건 계속 반복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이 친구는 AD가 이게 중독 지수거든요. 게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뭔가의 중독에 이 수치를 거의 0에 가까이 내려줘야지 말이 먹히지. 이가 안 되는 순간 핸드폰 뺏기도 힘들고 게임 이런 거 건드리기도 되게 힘듭니다. 자, 지금 제가 이 검사에 있는 검사지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요런 것들 검사에서 나오면 지금 요 오모낭이 요 나이에 비해서 한 3년 전쯤에 뭐 시각적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제가 적었는데, 시각적 트라우마는 누가 사오는 걸 봤든지 폭력적인 걸 봤든지 학교에서 뭔가 교우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것들이 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뭔지를 알려면 하트코그라고 그 상황을 일일이 하면서 여기 이제 저희가 그 맥박 측정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하면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건 상담센터에서 좀 주로 하고요. 저희는 학원 쪽이라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거는 이쪽에 있는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트라우마를 좀 지워주면 이 우뇌 쪽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사문항 앞쪽에 떨어져 있어서 이 친구는 항상 초기 집중이 안 됩니다. 산만해지고 멍해지고. 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왜 안 되는지, 왜 이런 데가 있는지가 다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킬지, 뭐가 좋아지면 좋아질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학원만 보낸다고 이 친구가 모든 걸 따라가고 친구 따라가고 친구 학습 능력 따라가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요런 촉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예, 요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요게 카메라가 노트북이나 이제 저희 검사하면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카메라 움직임 때문에 나 있고, 요거는 지금 저희가 다 특허를 받은 기술들입니다. 예, 뇌기능 스트레스 측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뒤에는 좀 안정적인데 앞쪽에 보면 이렇게 많이 움직이죠. 초기에 긴장 많고 초기에 집중 잘 못한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340.68 이쪽이 평균치고요. 15세. 밑에 425는 이 친구 점수입니다. 평균값보다 잘했죠. 밑에 버블 메모리도 233.77인데 375니까 평균값보다 잘했습니다. 마지막에도 평균값보다는 잘했어요. 근데 걸린 시간 보면, 반응 시간 보면 평균값보다 시간은 다 전부 다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보면 평균값보다 잘했으니까 저기 보면 좌뇌 발달 130, 이 친구는 130, 130이니까 이 친구는 영재성 교육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에 지속주의력이 지금 N보다 훨씬 못 줘요. 내면적 불안이 있고 실수할까 두렵고 멍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뇌 이상 넘어가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도 여기 경직도 좀 있고요. 우측에도 조금 있는데 우측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PI, 부주의 3만 많이 쩌죠. 노말 이상 뜹니다. 많이 뜹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원에서 공부는 잘하는데 산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거 줄여주면 산만도가 많이 줄어들접니다. 자, 이 친구는 앞에하고 좀 다르죠. 아까 앞에 친구는 여기에 회색이 많이 떴는데 이 친구는 회색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이쪽에 중간에 새로운 거에 대한 스트레스 있고요. 새로운 전두엽 앞쪽은 좌뇌는 거의 100%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 좌뇌 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두엽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20, 30이 됐죠. 이 친구는 그 친구에 비해서 전두엽이 훨씬 발달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예, 중독성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앞에 아까 제가 한 개 빠져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불안이, 요 친구는 어릴 때 좀 잘했어요. 뭔가 지도에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지도에 따라서 이제 안 되니까 불안을 많이 느끼는 친구입니다. 지도에 따른 트라우마. 시킨 만큼 안 되니까 스스로 불안해지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불안도가 뜹니다. 자, 그 다음에도 요렇게 원래 그림은 요렇게 이제 부채꼴 형식으로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친구들도 검사하면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이쪽에 부족한 걸로 새롭거나 움직임 신호 초기에 캡처 못하고 어릴 적에 청각적 잔소리, 왕따 경험 많았을 때 지금 육문항 항문항 이쪽에 많이 떨어집니다.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을 검색하면 이 아이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지능 90 전후, 경계성 지능. 아예 얘는 지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얘들은 그 훈련부터 시켜줘야지 학습을 따라가지, 아니면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 보면 96, 69.8. 그래서 여기 보면 OCD는 뭐냐면
부모님이 뭐 시켰는데 해라 그러면 야 이거 좀 해 하면 엄마 싫은데 안 할 거야 하는데 이렇게 달래면 따라 그래도 하는 애 그게 ODD고요. CD는 저 아이들이 뭐 그 토이즈러스 가서 뭐 안 사준다고 막 땡깡 부리고 들눕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애들 CD가 많이 뜨면 그렇게 올 수 있고 요렇게 많이 뜨는 애들이 친구 장난 만나면 거의 비행 청소년 갈 수 있습니다. 얘는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충동지수 대구 높아서 욱욱 하는 게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예. 직접 수준 많이 떨어지죠. 선택주의력, 지속주의력 안 되죠. 전부 다 안 됩니다. 요렇게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아이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친구들한테 맞았거나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오른쪽에 불안도 50 넘으면 사실 정신병원 가서 약 먹어야 돼요. 이 친구 이거 무조건 치료해야 되고요. 학습장애 많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거의 훈련이 아니라 치료에 가까운 걸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로운 스트레스 멍해지는데 다 이런 친구들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파란색으로 돌파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여기도 중독지수 높고요. EA, PA가 뭐냐면 EA는 정서적 학대, PA는 신체적 학대. 이 친구는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 엄청나게 듣는 친구라고 보면 되고 때로는 엄마한테 등짝을 맞거나 아빠한테 매를 맞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이 PA, EA 지수가 상당히 높이 뜹니다. 이 친구들도 지금 검사에 있는 최근에 검사하러 왔던 친구들이라서 이거 최근에 저희 쪽 있는 애들은 아닌데 부산이랑 지금 서울 쪽에서 검사 의뢰 왔는 친구들이 요런 애들이 주로 검사가 많아가지고 지금 오는 거고요. 요런 친구들 지금 딱 보기에도 오른쪽 에너지 거의 약한 친구들 얘들은 거의 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90, 102, 부주의 3만 충동 많이 뜨고요. 내면적 불안 있고 선택주의력 약하죠. 이 동기부여 이런 것들 거의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잘하는 애들 다 이쪽으로 뜹니다. 커블도 OCD가 강박이에요. 뭐뭐를 해야 되는 강박이 많은데 안 되니까 불안 높이 뜨고요. 이 친구 그 다음에 어릴 적에 혼자 두거나 방치했거나 엄마가 약간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이 뜹니다. 자, 이 친구도 지금 이 친구는 거의 중독지수 엄청나게 높죠. 훈련해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여기가 저희 쪽 있는 친구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2월 20일 날 검사를 하고 3월 정도에 훈련을 했습니다. 좌뇌 발달, 우뇌 발달 지수가 보시면 112, 120. 그래서 보통 수치쯤 되고요. 이 친구는 요때 요 정도지만 저희가 영재성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커블도 OCD 요게 강박입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 좌뇌의 경직도 좀 있고요. 강박지수 높았습니다. 자기조절력, 자존감, 사회성, TOM이라고 이건 마음이론이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쪽도 85, 78 조금 비어 있었고 수학능력, 이해력도 80, 81로 이쪽 오른쪽 분에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훈련한 5, 6개월 하고 8월 17일 날 다시 재검사했습니다. 2008년 9월 13일 아이고요. 위에 보시면 성땡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2월 10일 다음에 똑같은 아이가 8월 17일 날 검사했습니다. 좌뇌 발달 지수 147. 훈련 한 5개월, 6개월 받은 친구입니다. 우뇌 발달 지수 149입니다. 지속주의력, 선택주의력 이 친구는 보면 전부 다 80, 90 가까이 나오죠. 지적 수준 100으로 나오고 ADHD부터 충동 부지 0입니다. OCD, CD 요건 다 이런 게 있는 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OCD가 적대성 반항장애, CD 품행장애 전부 다 0입니다. ADHD 0, PHI 요거 충동 0, PI 부주의 0 여기 경직도 많이 줄었죠. 강박 줄었습니다. 이쪽에 자존감 사회성 100을 다 넘어갑니다. 발달지수 보세요. 110, 120에서 148, 149까지 올랐습니다. 훈련 5개월 하고 난 뒤에 아이입니다. 자, 이 친구도 ADHD, PHI, PI 다 있고 ODD 여기 지금 이 친구는 그렇죠.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싫어 하는데 그래도 이거 해야지. 엄마 이거 하면 내 2만 원 줄게. 뭐 이렇게 꼬시면 듣는 애들. 158이었습니다. 선택주의력 거의 없어서 동기부여 안 되고요. 억제도 안 되고요. OCD 강박 엄청나게 강하고요. 좌뇌는 뛰어나죠. 134. 우뇌는 55. 좌뇌는 뛰어나니까 암기력 이런 거는 뛰어난데 나중에 수능의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좌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 못 풉니다. 이 친구 4월 20일 날 검사 처음 했고요. 8월 22일 날 4개월 후에 검사했습니다.
자, 앞에 ADHD랑 충동 조금씩 있었던 것들이 많이 줄었고요. ODD, 아까 적대성 반항장애 158이었는데 27로 줄었습니다. 선택주의력 0에 가까웠는데 10에 올랐고요. 지속주의력 100입니다. 지속주의력 강한 거는요, 목표의식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 목표는 그냥 서울대에 나와서 로스쿨 갔다 와서 변호사 되는 겁니다. OCD도 80이 아직도 높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얼마였느냐? 177이었어요. 레프트 레지디티가 40.606이었는데 거의 4로 줄었고요. 177에서 80으로 줄었습니다. 자, 좌뇌는 134에서 142로 올랐는데 우뇌는 아까 55에서 97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4월 달에 하고 난 뒤에 한 4개월 훈련하고 난 뒤에 친구입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이제 곧 이 친구 다시 검사할 건데요. 또 검사하면 요 전후 피드백이 되겠죠. 자, 이 친구도 여기에 지금 ADHD, PA인데 이 정도 있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좌뇌가 90이고 우뇌가 139예요. 우뇌가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고요. 우뇌 경직도 좀 있고 기분장애가 좀 있습니다. 기분장애 있으니까 욱욱하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좌뇌 경직도 66.38요. 4월 20일 날 검사했고요. 똑같이 8월 20일 날 검사했습니다. 지속주의력, 선택주의력이 80, 61에서 80, 85로 늘었습니다. 좌뇌가 아까 보시면 90에서 133까지 늘었어요. ADHD, PHI, PI 거의 다 깨끗해졌고요. 경직도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우뇌는 좀 줄었어요. 좌뇌 올리다 보니 우뇌가 좀 줄었는데 아까는 보시면 90과 139였고 133이고 121이에요. 그 친구도 훈련을 한 4개월 하고 난 뒤에 지금 달라진 겁니다. 검사에서 이 친구 파악하면 나중에 학습 계획 잡기가 좋고요. 이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올라갔다고 공부를 잘하느냐?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공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진 거고요. 이 그릇은 아마 필수학원에서 잘 채워주실 겁니다. 그릇이 크기 때문에 넘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이 그릇이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자, 이 그릇이 약한데 제가 작년에 아까 보여줬던 고대 합격증 중에 아이 하나는 그릇은 작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공부를 통해서 계속 높이 쌓았어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런 의사들이 나중에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도박 중독에 빠지든지 약한 애 변태성이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에 그릇은 작은데 너무 집중적으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일종의 번아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도 그릇을 키워주면 훨씬 많이 담을 수 있고 담는데 부담과 스트레스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은 그릇을 채워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잘하는 애들은 그릇을 채워서 스트레스를 줄여두고 하면 이 아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검사는 저희가 뭐 설문조사처럼 글 읽고 점사하는 게 아니라서 거의 5살부터 5세부터 검사가 가능하고요. 제일 추천하는 훈련의 나이대는 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저희 쪽에 훈련하는 오는 아이의 가장 많은 학년 때는 중1, 2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좀 있고요. 어린아이는 7세가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 꾸준히 훈련해 놓으면 4학년 때 학습을 시작할 때 엄청나게 학습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수학에 대한 학습은 뭐 수학이 됐든 교과에 대한 학습은 학원에서 필수학 학원이 됐든 혹은 자녀분들이 다니는 다른 학원이 됐든 학습은 잘 채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달시키는 게 유동지능이라는 거거든요. 지능에서는 유동지능과 결정지능이 있습니다. 유동지능은 소위 말하는 IQ 같은 거죠. 이게 좋아지거나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훈련을 통해서 좋아지게 해줄 수 있고요. 결정지능은 학원이나 경험이나 나이가 들에 따라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서 결정지능은 올려줄 수 있지만 이 유동지능은 못 올려주니까 담는 그릇을 크게 담지 못하니까 얘가 많이 안 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공부 시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기 전에 이 유동지능만 많이 키워주면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뇌근력만 키워주면 나중에 담으면 훨씬 많이 담기고 부담 없이 잘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뇌훈련을 통해서 아이의 뇌근력을 키워주고 공부 그릇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학원을 통해서 결정지능을 올려주고
그런데 중요한 게 공부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말씀드린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예습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질문하고 쉬는 시간 복습하고 그날 저녁에 수업 일기 적고 주말 월말 해서 공부하면요. 거의 100 중에 80 이상이 장기 기억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기간 때 100이란 시간 동안에 한 20만 공부하면 되니까 한 5번을 보고 시험을 칠 수가 있고요. 단순히 계산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아서 20을 기억하고 80을 까먹었다면 이 80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100이란 시간 동안에 한 번 겨우 보고 시험 치든지 양이 많으니까 한 번도 못 보고 시험 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친구는 시험 치고 나서 항상 얘기합니다. 아, 한 번만 더 볼 걸. 아, 실수했다. 왜냐? 제대로 한 번만 더 볼 걸 못한 거죠. 시간이 부족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뇌 근력 키우고 공부에 대한 습관 키우고 그 다음에 필수학 학원이나 이런 좋은 학원에서 학습적 능력만 키우면요.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누구나 다 가능하거든요. 훈련은 제가 보통 추천할 때 훈련을 해보라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검사를 해보라고 추천드리죠. 검사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으니까. 검사해보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 애가 검사했는데 해석했는데 우리 애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판단되시면 그때 훈련하셔도 되고요. 검사는 뭐 다른 거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웩슬러 검사도 하러 가시고 하시듯이 검사하시고 나면 우리 애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뇌 사진처럼 나와서 아까 fMRI 찍은 사진처럼 나오는 검사지가 거의 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제가 또 학습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랑 매칭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네요. 한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나 학습이나 뭐 입시에 대한 것들은 그게 제가 전문이라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생략을 해서 제가 이게 온라인 강의보다 현강에 되게 강하거든요. 현강에는 피드백 하면서 정말 궁금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 이런 거죠. 아니 입시 설명회 듣고 왔는데 나오시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우리 애는 중동고등학교 3등급은 우리 애는 뭐 해야 되는지가 항상 물음표를 달고 나오세요. 설명회를 가면. 근데 제가 보통 강의를 가면 중동교인 3등급 누구 애는 이거 하면 된다고 제가 보통 설명을 해드려요.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친구의 몫이겠지만. 아니 우리 애는 내신 중학교 내신 70%라서 일반고 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보통 제가 이런 뇌검사하고 학습 테스트하고 하고 난 뒤에 너그 애는 학습 테스트에서 요만큼 나왔고 중학교 성적하고 상관이 없어. 강남이랑 광복이랑 성적이 다른데 어떻게 중학교 내신으로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너네는 요런 성적이니까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집 애는. 그 다음에 너네는 뇌그릇이 예를 들면 자녀분의 애는 뇌그릇이 요만하니까 이 뇌그릇을 조금 키워야 됩니다. 얘는 뇌그릇은 충분해요. 학습만 바꾸면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학습을 통해서 학교 생활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펼쳐서 할 수 있습니다를 정말 예시 들어서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현강이면 자녀분 어느 학교입니까? 몇 학년입니까? 물어보고 그 아이는 이런 로드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러프하게라도 우리 애가 고민하는 거 뭐 건축학과를 간다. 건축학과를 가니까 유사학과, 건축공학과 뭐 실내 건축학과 등등등등을 짜놓고 이렇게 찾는 건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고 얘는 독서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데 입시 설명회 가면 그냥 입시 안에 대한 거 아까 제가 의대도 뭐 입결하고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우리 애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저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애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데 나중에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네, 조금 오프라인이 좀 가능해진 시기가 되면 제가 그런 쪽 강의를 한번 다시 원장님이 부탁하시면 만들어서 제 강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오래돼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몇 분만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소리를 키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중요한 내용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린 친구들도 그렇지만 청장년도 검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 지금 최근에는 비지스트에 다니는 학생도 훈련하고 있고요. 어머님들 중에 약간 우울증이 있는 게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covered DP라고 여기 뜨면 우울증이 잡히거든요. 우울증이 많이 잡히면 그 정신과 가서 약 드셔야 되는데 훈련 꾸준히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성인분들도 내가 뇌를 좀 더 활용하고 싶고 좀 더 하시고 싶다면 저희 쪽에 경찰이신데 나이는 44세, 43세 정도 되신 걸로 기억나는데 경찰인데 승진시험 치는데 한 2번 떨어지고 지금 이거 훈련부터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추천해 드릴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추천해 드릴 분이 어떤 분인가요? 검사를 추천, 아, 네, 그거는 필수학 검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거기서 검사 다 하실 수 있어요. 해석은 저희 쪽에서 다 해서 나가고요. 네.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 시간은 30분 내외입니다. 좀 오래 걸리면 40분이고요. 빨리 하는 애들은 30분에 끝납니다. 아, 문항을 세우는 방식인가요? 예, 검사는요,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이 화면 보이나요? 혹시 브레인 메모리 검사 네네네. 말씀하시나요? 네, 보입니다. 제일 왼쪽이 비주얼 스페셜 메모리 우뇌 검사고요. 중간이 버블 메모리 좌뇌 검사고 오른쪽이 넘버번이라고 비구어 검사입니다. 시공간 검사, 구어 검사 제일 오른쪽이 비구어 검사고요. 시공간 제가 공유 시간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화면 보이시죠? 검사. 파란색 점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안 보여요? 네, 지금 현재 화면은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잠깐만. 자, 여기 파란 점 보이시나요? 파란 네, 점에서 노란 보입니다. 점 움직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검사예요. 검사 보이시나요? 예. 요런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사진이 있고요. 사진을 기억해서 사진을 한 번만 예를 들면 그네, 옷장, 이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소, 개미, 호랑이, 부자, 그 다음에 그릇. 네. 이런 식으로 검사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는 똑같은데 두 번째랑 똑같은데 도형으로 돼 있어요. 삼각형.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런 수치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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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검사나 이런 궁금하신 것들은
그 필수학의 팀장님이나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